예, 안녕하세요. 덤버민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이 웨비나의 마지막 날이고요.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2020년 강의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더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의미 있는 강의인데요. 오늘 아마 들어오신 분들도 이제 곧 크리스마스 휴가고 있고 해서 이런 강의를 듣는 것도 올 이제 마지막 또 강의들이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한번 재밌게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수들은 대개 이제 기술 영역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다룰 영역은 스타트업의 지재권 이슈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술과 관련된 특허나 영업비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개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제 1시간 정도 강의를 들으시면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을 뭐로 보호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머릿속에 서고 그리고 이제 무엇으로 보호하겠다는 그 대상이 정해지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타임라인이나 스케줄은 대략 이렇겠구나 하는 그 아웃라인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진다고 하면 이 강의의 목적이 달성된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이제 간단한 소개는 넘어가고요. 자,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 회사의 핵심 자산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 자산은 뭐 스타트업이야 대부분 다 뭐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의 자산은 주로 이제 인적 자산 아니면은 이제 지재권이라든지 이런 자산일 겁니다. 그러면 자산을 제가 조금 더 분류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BM은 그저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모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보다 더 열심히 뛰는 사람이 나오면 우리 회사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이 되세요? 자, 두 번째, 무엇이 경쟁사와의 경쟁을 우월하게 만드는가? 자, 후발주자가 생겼어요. 그럼 만약에 후발주자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어떤 답을 머릿속에서 한번 해보고 계시는지요? 핵심 자산이 보호된다고 할 때 그 보호의 방법이나 대상은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아이디어다. 뭐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특허로 보호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이 뭘로 보호되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그냥 그저 노하우다. 우리는 사람이다. 개발 인력. 아니면 우리는 영업 비밀로 보호하고 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한테 우리 스타트업의 핵심 자산은 무엇으로 보호되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의 핵심 자산은 이거고요. 이거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거와 이거로 나누어서 보호되고 있고 현재 현황은 이렇습니다. 라고가 명확하게 이제 답변될 수 있으면 그 회사는 이제 어느 정도 지재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이 그렇지가 못해요. 자,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적재산권, IP,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하는 것을 짧게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Intellectual Property, 지재권은 세 개로 나눠진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 첫 번째는 등록에 의해서 권리가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맨 위에 이제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것들은 등록에 의해서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데 그 등록은 국가마다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 권리는 국가마다 등록에 의해서 권리가 이루어지는 게 한 그룹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 중간에 있는 저작권이에요. 이거는 등록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국가 간의 경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른 컨벤션이라고 하는 국제 협약에 의해서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저작권은 내가 뭔가를 창작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고 베른 협약을 가입돼 있는 모든 나라에서 다 인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하는 강의도 사실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함과 동시에 제 권리는 지금 북한에서도 인정되고 있고 저기 중동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리는
창작에 의해서 그리고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저작권이고요. 세 번째는 권리로서 인정되지는 않지만 법이 어떤 행위를 규제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세 가지 그룹으로 세 번째 그룹으로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업비밀권 이렇게 권리를 붙여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영업비밀은 뭐냐면 법에 의해서 영업비밀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있다 보니까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정경쟁 행위다라고 하면은 법이 부정경쟁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경쟁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에 의해서 어떤 행위가 규제됨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내가 권리가 인정되는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로 얘기할 것들은 기술과 관련해서 법에 의해 등록에 의해서 국가마다 인정되는 특허, 그리고 등록과 무관하게 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대급부로 보호되고 있는 영업비밀, 이 두 가지를 위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술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자, 특허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떠한 형태로 보호하여야 하는가? 자, 특허는 뒤에 이제 표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스타트업의 질문 사항입니다. 이제 창업한 지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개발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 주위에서 야, 니네 이거 기술이 있으면 특허 출원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 이게 특허 출원하면은 곧 공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개되면은 많은 회사들이 우리 기술을 볼 텐데,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뭐 특허로 소송을 걸 만한 여력도 안 되는데 괜히 우리 기술만 일반에 공개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말 특허 출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은 특허로 인정되거나 아니면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허는 권리로서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영업비밀은 영업비밀권 이렇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영업비밀이 법으로 인해서 규제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자, 특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규성이라든지 진보성이라든지 특허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금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 관리를 위한 노력, 이런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특허는 등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로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데 영업비밀은 따로 등록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특허는 이제 출원일로부터 20년 인정되는 반면에 영업비밀은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만 관리하면 뭐 영구무한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그 코카콜라의 그 성분 배합비죠. 지금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배합비는 뭐 파운더급에 있는 몇 분만 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절대 비행기도 같이 안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보호할 수 있으면 사실 영업비밀로 계속 보호해서 보호받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특허는 공개하고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은 공개되면 영업비밀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특허는 왜 공개하냐? 특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대신에 그 전제가 네 기술을 공개해서 일반인들이 그 기술 내용을 알게 해준다면 그러면 내가 이걸 20년 동안 너에게 독점을 줄게 하는 게 특허제도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특허제도의 전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보호 범위는 이제 특허 청구항인데 이 특허 청구항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보호 범위라는 거는 청구항이라고 하는 그 문구에 의해서 특허의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고 보호 범위, 영업비밀은 그 자체고요. 지리적 범위는 등록된 국가에 하나고 영업비밀은 제한이 없고요. 비용은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엔 출원 등록 유지 뭐 이런 비용이 들지만 영업비밀은 비용에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특허 출원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 뭐를 고려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이제 기술 분야의 제품이나 기술의 주기입니다. 저희가 블록체인 쪽에 대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서비스에 대한 자문들을 많이 하는데 블록체인이 사실은 특허 출원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 기술 좀 출원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 변호사님 그거 1년 뒤에 그거 등록되면은 저희 회사도 이 기술 안 쓰고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보통 특허가 이제 우선 심사를 하지 않으면은 대개 한 1년 반 정도에서 이제 등록이 되는데 이미 등록될 때쯤 되면은 우리조차도 이제 다른 기술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등록하는데 비용, 시간 들였는데 뭐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현황 외에는 별로 도움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주기가 짧을수록 특허보다는 영업 비밀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 후 공개까지의 기간인데요. 만약에 비공개 기간으로 인해서 기술 격차가 확보될 수 있으면 특허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출원하고 나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공개가 돼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1년 뒤에 이제 등록이 이루어지는데 이 비공개 기간이 대략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원해서 1년 뒤에 우리 기술이 공개되더라도 그때쯤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기술들을 거기서 이어서 개발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설령 등록이 돼도 뭐 경쟁사나 다른 회사가 우리 기술을 따라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술 격차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특허로 출원해서 보호받는 것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에서의 특허 출원 비용은 이제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0만 원에서 400~500만 원 그 레인지에 있어요. 근데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보통 1개국에 1,000만 원 뭐 대략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해외 시장을 진출하겠다라고 해서 10군데를 출원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냥 쉽게 어림잡아도 한 1억은 든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뭐 1억씩 이렇게 지재권 출원을 위해서 쓴다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특허를 등록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쓸 수 있냐, 그런 여건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기술을 영업 비밀로 지키기 위해서 뭐 특허 출원도 안 하고 했어요. 근데 우리 제품이 시장에 나왔는데 경쟁사든 누구든 우리 제품을 그냥 한번 뜯어본다든지 아니면 제품의 성능이 구현되는 내용을 쭉 보면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기술을 이런 걸 썼겠구나 라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될 수 있다면 사실은 내가 내 기술을 공개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판례에 의해서도 어떤 기술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이미 공개된 거나 비슷하게 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특허를 통해서 보호하는 게 유리한 거죠. 제가 이제 이 스타트업 쪽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 중에서 제대로 권리 보호가 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청구항만 뭐 2페이지 가까이 되는 게 있었어요. 청구항이 2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권리 범위가 그만큼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 등록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니네 특허 얼마나 갖고 있어? 그러면 저희 특허 등록된 것만 뭐 5개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이제 등록된 특허를 살펴보면 별로 그 권리로서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이제 회사 가치를 산정한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특허 출원 여부를 고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길게는 안 할 거고요. 특허라고 하는 것은 뭐를 요건으로 하느냐 그것만 잠깐 살펴볼게요. 자, 특허는 기본적으로 발명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건데요. 발명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발명이 아니겠죠. 그리고 고도하지 않은 것도 발명이 아니겠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발명에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자, 제가 이제 이 청구항을 한번 갖고 와 봤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회사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 흔히 이제 영업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특허로 출원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예컨대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이제 사진을 업로드하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본다고 하면 처음에 이런 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야 내가 SNS에다가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거기다 댓글도 달고 그러면 나도 거기에다 댓글 달고 뭐 그리고 친구들끼리는 이제 그 댓글 단 것도 서로 보이게 하고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모델 영업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과연 그게 자연 법칙을 이용한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명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한 정보 처리가 이게 특허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는 국가마다 조금씩 이제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거 BM,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특허로 얼마까지 인정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계속 논란이고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부분 이런 BM을 특허로 등록받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원의 이제 판결 내용을 잠깐만 좀 읽어보면요. 비즈니스 관련 발명에 해당하려면 컴퓨터 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 거,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발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은 어떤 비즈니스 관련된 발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비즈니스 내용만 가지고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그 비즈니스 내용이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이 특허에 자세히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을 올리고 뭐 댓글을 달고 하는 그 프로세스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진을 올리면 그 사진은 하드웨어의 어떤 서버에 입력이 되고 내가 좋아요를 누르면 그 좋아요는 어디에 입력이 되고 그리고 그 입력되기 때문에 그 입력된 곳에서 서로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의 이제 친구 관계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그 결과값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 모델과 하드웨어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서 그 내용의 구체적인 수단이나 아니면 방법들이나 실현 과정들이 설명돼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법상으로는 BM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의 하나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특허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청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 지식재산권 중에서 가장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게 특허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특허는 뭘 보호하는 거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심판원에 의해서 특허로 인정되지 않았던 예입니다. 청구항이 뭐라고 써 있냐면 문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수단, 입력된 문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처리수단, 처리된 문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출력수단을 갖춘 컴퓨터에서 위 처리수단에 의해 입력된 문서의 요약을 작성하는 컴퓨터. 자, 요즘은 이제 문서 요약하는 그 기능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기사 하나를 이렇게 딱 올리면 AI가 그 기사를 뭐 3줄로 짧게 요약하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술을 특허로 출원한다면 이렇게 출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사를 요약해야 되니까 기사를 먼저 입력해야겠죠. 그래서 입력하는 입력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력받은 기사를 요약하기 위한 뭔가 처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처리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처리 수단에서 요약을 했으면 그거를 출력해 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출력 수단이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그 처리 수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약을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입력했다가 요약해서 처리해서
출력하고 이 프로세스가 이거 특허가 될까요? 근데 하여튼 이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 아니라고 봤냐면 정보 처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 문서의 요약 작성이라는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특정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요 이제 청구항을 보면은 그냥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만 간단히 써 있지 구체적으로 문서가 어떻게 요약되는지 그 과정에서의 정보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보의 연산이나 가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규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특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BM 관련 우리가 흔히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고민하는 이런 이제 영업 비밀 BM과 관련된 특허는 이렇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특허의 요건으로서는 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연구기관 같이 뭐 물로 달리는 자동차 이렇게 실시가 불가능한 거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주의할 게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가 인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한의사분들은 되게 아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디에 침 놓고 뭐 이런 게 나름대로의 노하우인데 이런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성은 뭔가 새로워야 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이 고도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나 국외를 불문하고 내가 출원하기 전에 이미 있던 기술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게 신규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출원하기 전에는 유사한 게 없어야 되는데 요즘은 내가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예컨대 전시회에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미리 내 기술 내용을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그 기간을 12개월로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논문에 발표를 했다. 전시회에 전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특허 출원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때에도 특허 출원을 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기술로 이제 일반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기간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신규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뭐 출원 전에 동일한 발명을 제3자에 의해서 출원 전에 어떤 발명이 있었는데 동일한 발명을 제3자가 독립적으로 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이제 내가 공지 예외 규정을 가지고 발명을 처음 공개한 날로부터 특허 출원일을 소급해서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1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외부에 공개했을 때 그 12개월 내에 내가 특허 출원을 하면 그러면 적법하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지 우선일, 출원일을 처음 공개한 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내가 처음에 이제 전시회에서 공개했던 시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특허를 출원한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요 중간에 비슷한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특허법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출원한 날을 뒤에 있는 실제 출원일을 출원일라고 가정한다면 출원일 전에 이미 유사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특허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적으로 이 날이 이제 처음에 이제 공개했던 때로 소급한다면 출원일 이후에 동일한 기술이 공개된 거겠죠. 그러면 이제 특허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신규성 요건에 있어서는 아까 그 12개월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용이하게 보셔야 되고요. 특허에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이슈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진보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진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그 기술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그 인더스트리에서의 일반적인 기술 내용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진보성에 대한 법적인 판단 기준도 알아야 되고 해서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심판원에서 판결한 거, 특허법원에 판결한 거, 대법원 판결들이 뭐 다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보성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내가 예전에 있던 기술보다 내 기술이 뭔가가 더 진보돼 있다, 더 낫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은 4-5차례 금지. 그러니까 흔히 우리 콜럼부스의 달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달걀을 세우려고 해도 아무리 안 세워져요. 근데 이제 달걀을 삶아가지고 그 밑에를 딱 깨가지고 세우면 당연히 세워집니다. 그 뒤에 그 상황에서 보면은 아유 저 계란 세우는 거 누가 못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특허를 판단할 때는 등록 시점, 심사 시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출원 시점으로 돌아와서 출원 시점에 이게 얼마나 진보하냐. 사실은 지금은 이제 핸드폰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앱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죠? 근데 저 뭐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애플의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의 그 감동과 그 놀라움을 사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로서는 정말 생각하기 힘든 거였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리고 상업적 성공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상업적으로 성공해야 뭔가 진보적이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설령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않았어도 이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진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허의 요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 법칙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대상과 관련된 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신규성이 있어야 되고, 진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요 이제 세트를 요건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걸로 이제 특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자, 특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특허를 여기저기서 보호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한국에도 출원해야 되고 뭐 미국에도 출원해야 되고 중국에도 출원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한 시점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비용적인 노력, 시간적인 노력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출원했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다가도 하고 중국에다가도 하고, 특허는 이제 뉴욕 협약이라고 해서 이제 특허를 보호하는 국가들이 가입한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해서 어느 한 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했으면 12개월 내에 다른 나라에서 출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12개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출원을 하고 이미 공개가 됐어도 12개월 내면 예컨대 미국에서도 출원하고 일본에서도 출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 중에서 오른쪽을 보면은 이게 이제 해외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국내에서 출원하고 12개월 내에 해외 출원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이때 해외 출원을 안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그 특허를 국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외에 해외에서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기술을 뭐 미국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제도 중에서 패턴 코어퍼레이션 트리티라 해서 특허 협력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특허를 나라별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번거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 출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좀 해보자. 그래서 내가 특허 출원할 때는 처음에는 국가만 다 지정해요. 그래서 PCT라고 하는 그 이제 기구에 특허를 출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에 출원할 때 영어로 제출하면서 저는 특허를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특허를 제출해요. 그러면 이 특허가 신규성이 있는지 진보성이 있는지를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심사를 국제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조사라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공개라는 것을 하고 국제 예비 심사를 해요. 그래서 심사를 국제적으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정한 국가별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예비 심사를 다 했는데 이게 각 국가별로 등록될 만한 건지 봐줘. 이렇게 국내 단계로 진입하게 돼요. 근데 그 프로세스를 보면 제가 한국에서 출원했습니다. 근데 이 출원을 했으면 아까 제가 해외에 출원할 수 있는 기한이 12개월이라 그랬죠. 그래서 12개월 내에 PCT 국제 출원을 하게 되면 이 국제 출원이 된 날로부터 대개는 이제
한 18개월 정도, 18개월 정도 국내 진입까지 이제 국제조사하고 공개되는 기간이 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다, 미국이다, 이 나라로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30개월 정도가 확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정말 좋은 특허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이거를 미국이나 중국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출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일단 국내 출원을 하든지 아니면 뭐 처음부터 PCT 출원을 하든지 해서 일단은 기간을 벌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출원하고 12개월 있다가 PCT 출원을 해놓으면 앞으로 내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펀딩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그 자금의 일부를 특허 해외 출원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해외 시장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 특허를 어떻게 출원해서 출원 기간을 얼마나 길게 확보해 둘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특허 꼭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특허의 보유의 목적은 사실은 내가 특허 침해한 사람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제품을 특허에 의해서 방어하는 거,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일차적으로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제품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내 권리를 먼저 잘 지키는 게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제 정말 핵심 특허, 원천 특허들을 개발했으면 경쟁사가 이제 우리 기술 범위 내로, 시장 범위 내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좋은 특허라면은 그냥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출원하는 특허들은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특허 출원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지 정말 우리 회사의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가 되게 어렵고요. 특히나 우리 회사는 해외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특허 출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은 조금 더 비용을 들이더라도 우리 기술을 변리사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리고 우리 기술의 핵심을 무엇으로 볼 건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특허를 파생시켜 나갈 건지 이것들을 잘 협의해야 돼요. 기술자인 내가 보는 관점하고 또 변리사가 특허 청구항이라는 관점에서 기술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서로 같이 이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기술의 핵심이 뭔지를 잘 파악해내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특허가 잘 뻗어나가도록 해야 우리는 특허를 튼튼하게 잘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우리 회사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 이 특허의 출원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허다라고 하면 항상 문제되는 게 이제 직무 발명입니다. 사실 저희가 M&A 같은 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직무 발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뭐 문헌상으로 서류상으로는 회사 걸로 돼 있는데 과연 이게 회사 걸로 제대로 귀속돼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고민인 경우가 많아요. 직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임직원들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직무 발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직무 발명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그 직원이 직무 발명을 했다 그래서 바로 회사가 그 특허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발명을 한 사람한테 원시적으로 귀속했다가 발명을 한 직원이 이 특허를 회사에 넘겨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넘겨주게 되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직무 발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직무 발명이 완성되면 그 종업원은 내가 이 직무 발명을 완성했습니다라고 그 사실을 회사의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우리가 흔히 이제 직무 발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이제 이거와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그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현재는 4개월입니다. 그 4개월 내에 그 종업원한테 그거 내가 승계 받을게 라고 승계의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승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회사는 그 특허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많은 회사들을 보면은 발명 신고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승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승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거는 회사가 아닌 발명자 개인의 발명으로 귀속되는데 특허는 회사 이름으로 출원해놨죠. 그러면 이거는 특허법상 우리가 모인 출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권리자가 아님에도 내 것인 것처럼 출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인 출원에 해당해서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실사를 할 때 이 직무 발명에 대한 절차가 잘 갖추어졌는지를 보고 만약 대부분 한 7, 80%는 이런 신고서라든지 승계 통지라든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후적으로 그 개인이 그 특허를 회사에 양도한 걸로 뭐 양도 계약서를 체결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회사가 그 특허를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사후적으로 취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고요. 가급적이면은 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승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절차를 마련해야 되죠. 그리고 회사가 그냥 통지만 하면은 그 발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법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한 보상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직무발명 규정을 보면은 뭐 출원 보상은 얼마, 등록 보상은 얼마 안 돼요.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이게 작은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큰 게 뭐 실시 보상이나 처분 보상이라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그 특허를 실시했다. 그래서 그 실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특허를 개발했던 사람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도록 하기도 하고 내가 이 특허를 제3자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고 뭔가 크게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당한 보상이 이제 많이 논란이 됩니다. 근데 하여튼 현재 지금 법원에서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 발명을 적용해서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이득액 또는 이제 발명을 처분해서 얻은 이득액 거기에다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리고 발명에 대한 실시료율, 그리고 원고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발명을 실시했기 때문에 얼마의 이익을 얻었냐, 그리고 그 얻은 이익 중에서 이 발명이 독점권을 줬기 때문에 남들이 이 발명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얻은 이익을 몇 %라고 볼 거냐. 그리고 발명을 내가 제3자한테 실시를 시킨다고 할 때 그 요율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리고 원고, 내가 주장하는 사람의 이 전체 발명에 대한 기여도는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직무 발명이 최대로 인정된 경우가 사실은 뭐 몇백억 정도예요.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것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판결들을 보면 사실 생각보다 액수가 작긴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초성 검색 발명 같은 경우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인정된 적이 있고요. 이제 뭐 V랜드 기술 같은 경우에는 18억이 인정된 경우가 있고 한데 하여튼 이제 뭐 회사마다 그 특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사가 큰 이익을 봤을 때 나에게 보상을 청구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보상금 청구 소송이 종종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사가 직무발명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직무발명 규정이나 인사규정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직무발명 승계 절차, 발명신고서, 승계통지서 이런 서식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직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적으로 특허 양도나 이런 것들을 받아올 수는 있지만 그 직원이 이미 뭐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양도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 많겠죠. 그래서 사후 수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 같은 게 얼마든지 향후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특허를 보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외국 기업에 M&A가 됐어요. 아주 큰 금액에.
근데 이제 뭐 M&A 딜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어봤어요. 야, 니네 우리 회사를 왜 이렇게 좋은 밸류로 샀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니네 기술과 경쟁할 만한 기술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까를 봤는데 특허를 보니까 그거를 개발하기가 힘들겠더라. 그래서 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말은 특허로 우리 기술을 잘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해외 회사 입장에서는 이 기술을 안 쓸 수는 없고, 그러면 이 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기술을 개발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 회사를 인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허를 잘 만들어 두면, 특히나 해외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 M&A에 대한 기회도 훨씬 더 높아지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인데요.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 이건 한번 보십시오. 이거 내용 이제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다 공개가 되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제 영업 비밀 쪽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